네, 안녕하세요. 칼 세이건 사롱을 그동안 기다려오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께 반년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칼 세이건 사롱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출간을 예고했던 이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이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게스트를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 책을 번역하신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의 이상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칼 세이건 사롱에 나와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예, 선생님한테 사실은 번역을 예전에 도 하셨고 지금 새로 하셔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여쭤보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전인교육원에 지금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무슨 학부대학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인교육원이라는 게 특별한 뭐가 있나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요새 예전에 이제 교양과정부 혹은 교양학부라고 불렀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걸 학부대학으로 승격시켜서 운영하는 데들이 좀 있고요. 서강대학교는 약간 다른, 서강대 이제 학교 취지 때문에 서강대도 예전에 교양학부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전인교육원이라고 만들었고요. 전인교육원이 이렇게 교양학부나 학부대학하고 약간 다른 게 전인교육원 안에 서강대학교가 강조하는 게 전인적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글쓰기센터, 그 다음에 외국학생 교육센터,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이런 것들을 합쳐서 전인교육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교양과정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들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좀 전에 말씀드린 인성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쓰기센터, 그 다음에 외국 학생들 한국어 교육 이런 것들을 통괄하는 그런 조직으로 전인교육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에 선생님은 원래 기자를 하셨던 거로. 예,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네, 그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예.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아마 서동훈 교수님이 주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철학의 욕조를 떠도는 과학의 오리 인형 이런 책에도 또 필자로 참여하셨잖아요. 예. 원래 이제 과학에 관심을 갖고 이제 업으로 삼으시다가 철학으로 넘어가게 된 그런 계기랄까 이런 것들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거꾸로예요. 철학 공부를 하다가 기자 생활 잠깐 한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적성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로 다시 돌아간 거고요. 기자는 제가 석사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한 5년 정도 했어요. 5년 정도 해서 계속 학교 쪽에 자꾸 눈을 돌리게 돼서 사실은 기자 생활을 하다가 한 2년? 2, 3년 지난 뒤에 박사과정을 입학했어요, 다시. 제가 이제 취재 기자가 아니었거든요. 취재는 좀 못하겠더라고요. 맨 처음에 한 번 했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저거. 저것도 좀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제가는, 외신 기자라고 불렀는데요. 외신만 담당했어요. 근데 외신 기자라는 게 지금 생각하시는 떠오르시는 외신 기자는 아니고요. 그 당시 90년대 말이 중반에서 말이어서, 저작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잡지사 기자가 된 이유도, 대학원 동기가 군대 갔다 와서, 얘기 길게 해도 되나요? 네. 어쩌고저쩌고 우여곡절이 있어서, 했는데, 그때는 외국 잡지나, 저널에 실린 글을, 저작권 상관없이 풀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축약해서 번역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기사로 나가기도 하고. 예. 제가 그 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 번역이라든가 저술 이런 데도 관심 갖게 됐고요. 거기에 관심 갖을 수 있고. 번역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이런 어떤 삶의 여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 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두꺼운 이런 책이고,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도 볼륨 있게 나왔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칼세이건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실려 있던 것들을 좀 바꿔서 내기도 하고 이걸 왜 쓰기도 한 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유사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의 문제점, 또 그것을 현대과학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흔히 이제 지성주의 또는 반지성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 뭐 그러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칼세이건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견해에 관심이 많았고, 뭐 같이 칼세이건의 옆을 지켰던 앤 드류앙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급진적인 이제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민주주의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을 고찰하는 부분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어쩌면 서로 상보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어떤 사이비 과학이라든가 이런 과학에 대한 비판서만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어떤 태도를 얘기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번역을 하신 이상원 교수님을 모시고 좀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해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번역하시고 이 책을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번역하시고 그동안 어쨌든 계속 마음에 담아 두셨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좀 일반론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이게 1990년대 중반에 칼세이건이 1996년에 이제 죽는데 죽기 얼마 전에 이제 완성이 되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칼세이건이 왜 이런 책을 썼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랑 그런 책을 쓰고 있었을 때 칼세이건의 상황이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왜 이 책을 썼을까? 뭐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칼세이건의 메시지를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출간 직후에 96년 5월 3일 날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말 책으로도 번역돼 있어요. 그 인터뷰만 모아놓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이라 플래터라는 저널리스트랑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최신작인 악령이 출몰한 세상은 당신 뭔가 화가 나서 쓴 것처럼 보인다. 내가 제대로 본 거냐? 그랬더니 세이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났다는 게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정말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토록 훌륭한 도구가 있는데 이토록 훌륭한 도구는 세이건이 말하는 늘 과학입니다. 마음껏 쓸 수 있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가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이토록 많다는데 화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신비주의라든가 뭐 온갖 음모론이나 미신, 뭐 방과학 혹은 반지성적 경향 뭐 이런 것들이 실체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세이건이 어떤 계기였는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책을 읽으면 아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세이건이 다른 책과 달리 자기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고요. 어떤 때는 좀 수사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쓴 부분도 있어요.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도 이런 것들이 꽤 많죠.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렸을 때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이제 미신에 대한 경계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배우긴 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미국적 상황이 우리보다 더 심각할지는 모른다는 생각은 그냥 어렴풋이 해봤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책이라든가,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미국의 그런 반과학적이라든가 혹은 그런 종류의 경향들 있죠. 최근에 이제 포스트 트루스 탈진이라고 그러죠. 탈진 현상의 그 원천도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그런 경향들이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심한 게 아닌가. 이거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보유국이잖아요. 세계 과학을 선도하는 나라고. 근데 그런 나라가
이런 종류의 반과학적 혹은 유사과학적인 성향이 지배적인 하나의 경향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세이건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견디기 힘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세력들을 책에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네, 그런 세력들에 맞선 그 마지막 투쟁이 아닌가. 이 책을 쓴 동기는 저는 이 책에서 보면 1장에 그 버클리 씨라고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 운전사 얘기하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 버클리 씨에 대해서 세이건이 언급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버클리 씨가 말 잘하고 지적이며 호기심 많은 버클리 씨는 현대과학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게 놀랍다는 거죠. 그는 우주의 경이로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기호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과학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과학은 모두 그에게 도달하기 전에 걸러져 버렸다. 과학이 그에게 도달하기 전에 걸러져 버렸다는 거죠. 그는 과학에 대한 경이로움이라는 지적 호기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적 동기, 교육체제, 통신매체는 이 사람을 쳐버렸다. 이 통신매체는 매스미디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에게 흘러가는 것 중 이사에게 허락한 것은 주로 거짓과 혼란이었다. 이사에는 진정한 과학과 싸구려 모조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그에게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는 과학의 현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조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버클리 씨는 대중문화가 그를 위해 차려놓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의심해 봐야 한다. 그러나 그 점을 제외하면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버클리 씨 잘못이 없다는 거죠. 네. 대중문화가 잘못되는 거죠. 칼 세이건이 이 책에서 미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미국의 TV라든가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을 얼마나 그 대중을 망쳐놓는지. 네. 단지 그는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의 주장을 참이라고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런 소박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는 체계적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섰고 속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라면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믿어버리는 거, 그거를 동조가 있을 뿐이지 다른 종류의 잘못은 없다는 거죠. 네. 아마 이런 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세이건이 죽기 전에 이건 꼭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과학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자기 책임감을 다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책에도 이제 경이로움과 의심하는 것 두 가지가 이제 과학의 축인데 그걸 어떻게 균형 있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골자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 앤드류안하고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 그럴 때 이제 각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경우가 있었는데 악령이 출발한 세상 이야기 할 때도 마음이 다급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이제 5월 달이면 12월 20일 날 1996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시간에 대한 그 좀 뭐랄까요. 많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고, 자기는 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화를 나게도 했지만, 저는 이제 화가 났다기보다는 다급했다는 표현을 쓰신 걸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그 여느 책보다는 톤이 진짜 좀 강하고, 칼 세이건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깊이 끝날 때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주장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씩 좀 짚어보겠는데요. 이 책에도 또 UFO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뭐 최근에 UAP라는 이름으로 미국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칼 세이건과 UFO 뭐 그 얘기 조금 여기 책에 나온 것들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FO 이야기의 거의 그 진원지가 미국이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1950년대 굉장히 활발하게 퍼져 있었죠. 어떤 뭐 대표적인 사례도 미국. 그렇죠. 네. 여전히 나오고.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이건 UFO 얘기를 그렇게 많이 다룬 이유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UFO라는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증거도 없고요. 그렇죠. 네. 네. 진술밖에 없는 거죠. 네, 진술밖에 없죠. 그럼 그런 진술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만 믿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널리 퍼져나가고 그걸 계속 재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이유를 칼 세이건이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UFO
글쎄요, 이거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많죠.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고. 가질 수도 네. 있겠지만, 그죠? 예, 나이 든 사람들. 근데 UFO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이 든 사람들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때문에 대표 사례로 UFO를 그렇게 많이 언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처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UFO 얘기를 조금 듣긴 들었는데요. 그때는 UFO 관련 책도 별로 없었고요. 그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자세히 들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그런 흐름 때문에 UFO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책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인터뷰 번역한 책, 칼 세건의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그게 아마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화 인터뷰하는 사람이 UFO에 대해서 자기 친척이 사촌인가 사촌 오빠 공군인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해줬는데 증거도 얘기해주고 그럼 방송이라서 제가 비밀에서 얘기해줄 수도 없지만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재생산되는 것들이 깝깝했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대표 사례에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UFO라는 게 상당히 미국적인 것이고 미국의 특히 이제 뉴멕시코주에 있는 사막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바탕이 되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문화적인 요소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UFO가 존재하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UFO를 빌미로 해서 이상한 것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엔진 같은 것들 그런 게 UFO 현상을 보는 좀 과학 쪽에서의 어떤 견해인 것 같아요. 근데 칼 세이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런 이슈들을 잘 잡아내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UFO가 당연히 칼 세이건의 아젠다에 들어왔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칼 세이건이 이제 UFO 관련된 컨퍼런스를 열었었고, 지금 우리나라 번역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컨퍼런스 책을 엮어서 낸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천문학자나 과학자들도 초청을 하지만 UFO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다 어울려 가지고 어쨌든 끝장 토론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UFO라고 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그런 것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그리고 외계인이 타고 우주선에 증거는 없다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결론을 맺어서 그거로 종결된 것이죠. 사실은 과학적인 어떤 탐색은 종결됐는데 더 증폭되는 것은 여전히 이런 유사과학이나 사이비과학에 깔려있는 저변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픽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유명한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한국에도 방송한 드라마. 엑스파일인가 뭔가. 엑스파일 같은 것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사실은 좀 사람들의 그런 바람을 건드려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UFO 관련된 것들은 기밀이 해결되거나 이래서 그게 왜 그런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너무 시시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UFO는 이제 되게 어떤 특별한 사례인데 특징적인 미국에서 유행하는 유사과학들, 아까 미국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조금 살펴볼까요? 유사과학적인 질문들을 세건이 써놨더라고요. 맞아요. 한 2페이지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질문을 많이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읽어보니까 다 그냥 그럴듯한 질문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질문들인데, 그걸 어떻게 수습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미국이 이 UFO 얘기 말고도, 초심리학이라든가,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음모론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프리메이슨 이런 것도 그렇죠. 음모론의 대표적인 거죠. 계속 비밀 조직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고대 문명 이런 것도 미국에서 나온 그렇죠. 건 거죠. 고대 문명 얘기도 있고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 얘기도 있고요. 주로 SF 소설들에서 그러니까 SF인지 판타지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언급되는 얘기들을 마치 사실인 양 언급하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이건이 이 책을 읽어보면 세이건이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그 나쁜 감정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세이건이 직접 언급한 거는 세이건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얘기 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종교 지도자라고도 교류가 많았죠. 네. 교류도 많이 있고, 그냥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신비주의 종교라든가 일종의 사이비 종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라는 것들이 막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로 치면은 뭐 미신이라고 할 건데 미국의 종교는 일종의 상업성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예, 막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간단히 언급한 거는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 특이한 종교들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그 믿음과 그걸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기 위한 종교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사과학은 아닌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의 연장선일 건데, 뭡니까? 그 탈진리 얘기죠. 포스트루스. 아마 그것도 그 연장선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시겠지만, 약간 다른 성격이 있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많죠? 유사과학, 네, 그렇죠. 막 지금 상품. 언급을 쭉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뭐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거나 특정 세력 사람들의 그냥 공유하는 뭐 이런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 유사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칼 세이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적나라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되었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것도 세이건이 책에서 있는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아마 2장일 거예요. 과학은 세계를 이해하고 사물을 파악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며 안전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어온 시도이다. 오늘날 미생물학과 기상학은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 충분한 이유로 여겨졌던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이 부분이 이제 1956년에 그 런던에서 발행된 토마스 에디라는 사람이 어둠 속의 촛불이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구절인데요. 이 어둠 속의 촛불은 이 칼 세이건의 악명이 출몰하는 사상의 부재예요. 예, 아마 여기서 따온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보면 에디는 마녀사냥을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극이라고 공격하고 있고요. 근데 세이건이 알면 우리 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바깥 세상을 두려워했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깥 세상의 공포를 완화해주거나 완전히 설명해준다고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마녀사냥 같은 것들이 일종의 그런 잘못된 믿음, 신앙이라든가 유사과학의 일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이제 과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마녀사냥의 시기에는 그걸 사람들이 믿게 되면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희생된 게 광우병이요. 그 흑사병이 있어요. 네. 유럽 인구의 많게는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거 다음으로 많은 게 아마 마녀사냥일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것들을 세이건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과학은 사람들을 오류에 빠지게 하기도 해요. 이거는 과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인데요. 사람들은 오류에 빠지고 사람들을 실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과학은 실제와 대면해서 진리에 다가가는 방식이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유사과학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그 실제로부터 도피하는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실제로에 대해서 대면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쉬운 해결책을 찾게 만들죠. 결국은 그게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구절 보면 지식의 결핍은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에디가 한 말을 빌려서 썼더라고요. 지식의 결핍은 나라의 멸망. 지식은 과학으로 바꿔도 되겠죠. 세이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 특히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사례들을 책에서 나열하고 있고요. 또 하나 유사과학은 사람들과 하여금 과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세이건은 과학에 대해서 굉장한 그 신뢰감이 있고요. 물론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이건이 말하는 과학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과학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예. 미신과 유사과학은 사람들이 과학에 접근하는 걸 방해하고요. 예, 쉬운 답변을 제공하죠. 그래서 버클리 씨와 같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적 공포를 자극하고 경험을 천박하게 만들고 우리를 경솔함이 희생자로 만든다. 어쨌든 이 유사과학이 만연하는 세상은 우리 사람들이 그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무지몽매하게 만들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게 하겠죠. 뭐 유사과학이 판을 치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 세상일 거예요. 이거는 탈진리 현상을 살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녀사냥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칼 세이건이 여기서 이제 마녀사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저는 이렇게 딱 지적했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이 마녀사냥은 돈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녀사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나눠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아까 어떤 종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적인 이득과 그런 것으로 간다는 것처럼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이 투여되니까 사실 이게 뭐 어떤 그 첨예한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이런 것들로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인간의 본능의 문제에 대한 그 욕망, 갈구 이런 것들이 그렇게 투여된 것이다. 그래서 유사과학이 갖고 있는 그런 면들까지 조망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유사과학하고 과학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냥 정리하는 겸해서 유사과학과 과학의 차이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그럼 뭐 길게 해주셔도 좋고요. 그동안 앞에는 좀 사례 위주로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사과학의 과학의 차이를 얘기하려면 저는 먼저 이제 유사과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과학이란 뭔가 하면 유사과학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는가? 세이건이 한 말들을 주로 이제 인용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이건이 얘기했듯이 유사과학은 굉장히 많습니다. UFO와 관련해서 외계인 얘기라든가, 점성술, 미신, 종교, 유사과학의 역사는 유사가 깊죠. 아마 인류 문명이 시작할 때부터 유사과학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또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의 발전사는 유사과학 내지는 신비적인 것으로부터 과학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인류 문명,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의 발전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특징을 살펴보면 유사과학은 과학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데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과학적인 사고를 갖지도 않고 과학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발견들을 자기들 구미에 맞게 활용해가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고요.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사과학은 실제를 대면하는 일을 회피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리얼리티죠. 실제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 그런데 이 실제에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난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과 맞서서 그 문제를 타개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넘어서 있는 어떤 것, 초월적인 것, 내지 초자연적인 것에 호소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현실을 희생시켜요. 실제 희생시키고 초현실의 도피처를 만드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플라톤을 비판한 이유도 이거거든요. 플라톤의 아이디어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그러죠. 그 아이디어가 소크라테스가 평생 물음으로 삼았던 물음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답변인 건 틀림이 없어요. 틀림없는데 소크라테스식의 솔루션은 현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진짜는 현실 저편에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방식은 현실을 구제하는 거였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유사과학은 목적이 현 세계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자연상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탐욕이죠. 경제적인 것까지는 그런 것과 다른 종류의 목적이라는 거고요. 유사과학의 제일 큰 특징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누구에게도 명백해 보이는 증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신들의 설명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설명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유사과학의 특징이고요. 그럼 왜 유사과학이 성행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유사과학이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뭔가? 여기는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외적인 이유는 세이건이 얘기한 것을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미디어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 뭐 신문, 잡지, 출판, 이건 세이건의 말입니다. 신문, 잡지,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분야의 종사자들의 무지한 협조, 무한한 협조겠죠. 때로는 냉소적인 묵인으로 인해 유사과학의 주장이 쉽고 널리 퍼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뭐 우리도 비슷한데 미국은 더 심하죠. 우리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TV는 계몽적인 요소가 약간 있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정부 차원, 국가 차원의 규제도 있었고, 근데 이게 오늘날 TV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TV 잘 안 보는데 슬쩍슬쩍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우리도 훨씬 심하겠죠. 상업주의 미디어니까. 그 다음에 과학자들의 무책임과 무능. 이것도 또 다른 외적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유사과학의 주장에 대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과학적 설명을 제공하고요. 유사과학자들의 얘기가 틀렸다는 걸 밝힐 수 있는 게 과학자인데, 세이건이 보기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너무 많은 과학자들이 책임 회피하거나 혹은 더 많은 경우 그냥 무시하죠. 니들은 그렇게 얘기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이건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외적인 요소고요. 내적인 이유를 찾으면 유사과학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이란 얘기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딱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 본성에 호소하거든요.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이죠. 그런 인간의 감정적인 호소력이, 인간에 대해서 유사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사람을 잘 안다는 이유는 사람의 취약점을 잘 안다는 뜻입니다. 세이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이건은 여기 우리는 왜 이렇게 간단히 점성술, 초능력, 수상과 관상, 찻잎, 찻잎 점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로카드, 산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점치는 점쟁이들에게 넘어가는 것일까? 핵심적인 장사수단은 콜드리딩이다. 서로 반대되는, 콜드리딩이 뭐냐면 서로 반대되는 성질 또는 성향을 교묘하게 섞어서 누가 들어도 그 속에 진실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말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사과학은 과학보다 받아들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실제와 마주하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설명 방식을 쓰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고생을 쉽게 회피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세이건을 보면서 떠오른 게 칼 포퍼라는 철학자예요. 영국 철학자. 독일에 있다가 영국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넘어갔던 사람인데요. 포퍼가 유사과학 혹은 사이비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사실 포퍼가 대표적인 유사과학 3개를 꼽는데 그건 여러분이 들으시면 의아해할지도 몰라요. 포퍼가 꼽는 대표적인 유사과학은 첫 번째는 변증법이에요. 막스, 해겔 변증법 쪽이 물론, 그러니까 역사 변증법이에요. 그 중에서 그 다음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세이건도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러 심리학. 이거는 세이건이 생각하는 3대 관과 유사과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별자리 점치는 거, 별자리 점치는 점성술 있어요. 그죠? 예전에 제가 컴퓨터 처음 샀을 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되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쭉 실제로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파일이 24개예요. 남녀 12단, 24개죠.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남녀 12달 이렇게 딱 24가지 종류의 운명밖에 없다는 게 놀랍잖아요. 근데 보면은 되게 그렇다죠. 그런 이유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렴풋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맞는 것 같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포퍼는 점장의 전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칼 세이건이 콜드리딩이라고 했는데 비슷하죠. 점장의 전략이 어떤 얘기도 분명하게 하지 않고요. 엄밀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호한 말로 해서 탁과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어렵게 만든다. 또 하나는 반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퍼에서도 세이건도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유사과학의 특징이고요. 유사과학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유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뿐만 아니라 학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에 대해서 학문적인 설명을 한다는 것 혹은 학문적으로 고민하고 혹은 과학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선생님도 많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상당히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인데 사람은 본성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그 쉬운 길을 택하는 경향이 있죠. 에너지가 덜 드는 쪽으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사과학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고민을 덜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고민을 다른 사람이 어쨌든 체계화시켜서 해결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거기다 의탁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고민을 덜 하게 되면 그만큼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만큼 삶이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덜하고 의탁한다는 거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삶이 팍팍해지고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그게 사실은 그 유사과학과 과학을 굉장히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2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좀 간략하게 한번 짚고만 넘어가 볼 주제가 있는데요. 이 칼 세이건의 이제 과학관이 아마 드러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칼 세이건의 이제 과학관의 어떤 문제점, 뭐 그게 당시든 현재 시점이든 간에 또 뭐 그가 펼친 사상의 한계랄까 이런 거 잠깐만 언급해 주시고요. 우리가 2부에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이라 플래토하고 한 같은 인터뷰에서 이 인터뷰어가 그 인터뷰하시는 분이 아이라 플래토라는 분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을 읽으면 독자가 이런 생각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과학자들만 옳은 답을 안다고 믿는 것 같고 답은 딱 하나뿐이고 즉 과학뿐이고 무엇이 옳은 답인지 과학자들만 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꽤 친한가 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세이건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요. 꽤 현명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과학이라는 단어를 무슨 뜻으로 사용하는지에 달려있다. 만일 과학을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태도, 지식에 대한 주장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뜻하는 말로 쓴다면 전 과학이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넓은 의미의 정의입니다. 과학이라는 단어는 사실 라틴어로 지식이란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학의 핵심은 비판, 토론, 개방적 탐구, 지식을 체계화하려는 태도, 설득력 있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믿음을 미루는 태도, 비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사실 칼 세이건이 여기서 과학이라는 말로 썼지만 세이건이 말하는 과학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세이건이 여기서 과학이라의 핵심이라고 언급한 것들이 있죠. 비판, 토론, 개방적 탐구, 뭐 지식을 체계하는 태도, 증거가 나올 때까지 믿음을 미루는 태도, 비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것, 이건 과학자들만 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학문적 태도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론적 태도든 학문적 태도.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은 기본적으로 서양 학문의 주류 전통은 이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마 세이건이 글쎄요, 반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반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세이건이 어느 부분에서 어디에서는 되게 완곡하게 얘기하고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건 아마 이 책을 쓴 동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강한 수사를 쓰는 것 같아요. 이건 딱히 자연과학의 특징이라고 이것이 지금
세이건이 과학 핵심이라 그런 게 자연과학만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주장은 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예.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주장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근데 그 우리가 유토피아 이상사회 얘기하는 거 보면 토마스 모 얘기하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로는 되게 도덕주의적이에요. 그다음에 그 정치적인 유토피아입니다. 그런데 그 모 유토피아가 나오고 나서 100년 뒤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 철학자가 유토피아 자신의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그렸어요. 새로운 아틀란티스라고 책으로 번역돼 있는데 거기서 베이컨이 그리는 유토피아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유토피아예요.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100% 이상 충족시켜주는, 충분하게 충족시키는 사회.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기반한 행복한 세상을 그리고 있고요. 오늘날 선진 산업사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사회들은 베이컨의 유토피아를 실현해 나가는 그 모델에 유사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어? 물론 행복하게 해준 측면이 있어요. 질병도 대체하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우리의 필요를 상당히 충족시켜주고 우리 요새는 정치적인 문제만 아니면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죠. 또 과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그런 오해를 살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세이건이 얘기하는 정확한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책이 워낙 제가 이제 다시 봤는데 저는 이거 처음 번역할 때 그 몇 장은 굉장히 저하고도 생각이 비슷하고 감명 깊은 특히 인상적인 챕터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좀 더 어렸었을 거고 지금 나이 들어서 그럴까요?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 부분에서는 너무 강하게 주장한 거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게 독자들이 세이건의 생각을 읽는 왜 그랬을까? 그걸 좀 더 하는 게 아닌가. 세이건이 과학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대표적인 과학자였죠. 네. 그래야 말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막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과학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하는 그런 촉박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또 당시 지금은 글쎄요. 지금 탈진리 시대의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세이건이 이 책을 썼으면 한 챕터 들어갔을 텐데 한두 챕터 이상 썼겠죠.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아마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 칼 세이건의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사과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 또 칼 세이건의 이제 과학에 대한 태도, 실천 이런 것들 저희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일부를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2부에 가서는 이제 조금 더 그 과학과 어떤 사회와의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1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